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요, 문화 미디어하고 이제 과학 IT 두 개 파트인데, 먼저 이제 문화 미디어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문단체들이 열독률 지표를 정부가 발표하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광고비를 책정하는데, 열독률 지표 반영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반려견 관련돼서 반려견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해야 됩니다. 이제 넘으면 과태료 부과가 일어나요. 그 다음 국제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 홍상수 감독이요. 자, 어느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받았을까요? 은곰상을 주는데 어디죠? 3대 국제 영화제 중에 은곰상을 주는데 베를린 국제 영화제입니다. 거기서 제일 큰 상이 황금곰상, 그 다음 이제 심사위원 대상이라고 하는 이제 은곰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진주성, 어디 세계유산 등재, 뭐죠? 자, 세계유산 등재로 유명한 데가 바로 유네스코죠. 자, 유네스코. 자,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가볼게요. 자, 신문 유관 단체들이 이제 열독률 조사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이슈가 있냐? 정부가 이제 광고를 줄 수 있잖아요. 정부 광고. 근데 정부 광고의 광고비 책정할 때 이 각 신문사의 열독률 가지고, 열독률이 높다 그럼 광고비 많이 주고, 열독률이 낮다 그럼 광고비를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비 집행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조사하는 열독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독률이라고 하면은 보는 비율, 신문 읽는 비율, 우리가 보는, 구독하는 비율,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신문 유관단체가 열독률 조사를 정부 광고 집행 지표로 활용하는 거 하지 마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단체 주장을 보면요, 이 신문 읽는 비율, 이거 일반 가구 구독률만 그러니까 조사한 거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조사 그 선정 기준이나 이제 가중치 부여하는 걸 딱 봤더니 오류가 많더라. 왜 일반 가구만, 가구 구독률만 포함하고 그거 외에 사무실, 상점, 학교 등 영업장, 그죠? 기관들, 그리고 가판대는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체 주장이에요. 또한 이 구독률, 열독률 조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미 ABC협회, 이게 이제 신문 판매 부수를 이제 딱 얘기해주는 그 협회입니다. 신문 판매 부수 인정 제도 협회인데요. 이 ABC협회가 있으니까 ABC협회의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해라. 요거 이제 중요한 게 발행 부수, 발행하는 부수. 이거는 진짜 실제 읽는 거. 발행한다고 해서 다 안 읽을 수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ABC협회 발행 부수를 기준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정부가 조사하는 거에서는 특히 문제가 많은 게 지역신문사. 이 유관단체 중에 지역신문사의 입김이 좀 셌거든요. 지역신문사 열독률은 터무니없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왜 이렇게 새로운 ABC 부수 인증 제도를 하지 않고 열독률을 새로 조사하느냐. 자, 문체부는 이 ABC협회의 신문 발행 부수 조사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특정 신문 유료 부수 부풀리기, 판매 부수, 부풀리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정부 광고를 줄 때는 이거 ABC협회 못 믿겠다. 우리가 열독률 자료를 새로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광고비 책정을 해서 이제 광고 줄 때 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ABC협회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국내 유일의 신문부수 인증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할 때 이제 약간의 얘네가 이제 유일의 기관이니까 약간의 입김이 신문사의 입김이 작용해서 판매 부수를 더 부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광고 줄 때는 이 기준 ABC협회 인증을 빼버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열동률 조사를 따로 한다. 여기는 주로 이제 판매 부수 중심이고 판매 부수, 발행 부수, 판매 발행 중심이고 열동률은 이거와 상관없이 구독률. 판매가 많았다고 해서 구독이 많다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선 이제 유관기관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가 일반 가구 구독률만 조사한 게 아니라 영업장도 다 포함했다. 그리고 지역신문 너무 적다고 왜곡했다고 했는데 고르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동률은 소비자 관점의 이용률이고 우리는 광고를 주는데 소비자들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냐. ABC협회는 언론사 판매 부수 중심이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동률을 봐도 가장 이제 높은 구간, 1구간의 매체는 우리가 아는 그런 신문사들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그리고 이제 경제신문은 매경, 그리고 농민신문. 이제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집으로 다 옵니다. 그다음 한겨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외출 시 반려견 데리고 이제 외출하잖아요. 목줄이 2m 넘으면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반려동물 목줄에 관련된 동물보호법이 시행이 됐어요. 자, 2m 이내로 목줄기를 제한한다. 기존에 이제 반려견 목줄이 2m 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은 2m 초과하게 되면 반려견과 보호자 간격이 2m 이내면 되더라. 위반하면 50만 원. 또 하나 추가된 게 또 뭐가 시행이 된 게 하나 있냐면 참고로 아셔야 될 거. 맹견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책임보험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의무 가입으로 바뀌었어요. 자, 책임보험. 맹견이 뭔데? 정해주고 있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테리어 불테리어,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로드와일더, 그리고 그거 관련된 잡종까지 위반하면 3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게끔 시행됐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펫팸족이 많죠? 펫, 애완동물을 팸, 가족처럼 생각하는 족, 펫팸족. 그죠? 그래서 펫 산업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자, 홍상수 영화 감독, 소설가의 영화라는 영화가요. 자,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베를린 국제영화제, 세계 3대 영화제라 불리죠. 여기서 이제 소설가 영화가 은곰상, 은곰상이 보통 2등상이에요. 심사위원 대상인데, 자, 은곰상은 황금곰상, 이게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작품상이 항상 이제 최고죠. 황금, 금곰상에 비해서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높은 상입니다.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죠. 보통 이제 이런 영화들이 이제 감독 중심의 어떤 뭐 독립영화라든지 이런 영화이기 때문에 대중성은 좀 떨어지지만, 약간의 대중성은 떨어지지만, 뭐 인디 영화, 인디즈 같은 말이에요. 인디즈, 독립영화 다 같은 말이죠. 약간 이런 형식이죠. 어떤 독립영화. 그래서 이거와 반대가 상업영화. 우리는 이제 상업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제영화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주목을 받죠. 그죠? 독립영화.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더라.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 2017년 첫 수상 이후 벌써 4번째로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영화의 거장. 참고로 우리 세계 3대 영화제 한번 살펴볼까요? 잘 나오는데, 자, 다 유럽에 있죠. 프랑스 칸, 여기서 이제 1등상이 작품상, 최고 작품상이 황금 종려상입니다. 바로 요거. 그 다음 이탈리아 베니스, 여기서 1등상은요 황금 사자상, 요거. 그 다음 독일은 베를린, 황금 곰상하고 은곰상, 요게 있습니다. 요게 3대 영화제와 거기에 이제 최우수 작품상, 최고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매칭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영화제 하나가 아니죠. 뭐 부천도 있고 한데, 유명한 건 이제 부산이 제일 유명하죠. 부산 국제영화제, 비프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피프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이름 바꿔서 이제 피가 아니라 푸산이 아니라 부산 비프 국제영화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진주시가 진주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우리나라 한 15개 정도 있거든요. 유네스코 유산은요, 세계유산이란 게 있고, 또 기록유산, 무형유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세계유산이 제일 유명하죠.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냐? 우리나라 읍성을, 진주성과 같은 읍성을 이제 다 하나씩 등재를 하려고 해요. 아니면 단체라든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읍성 도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국의 읍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읍성이라고 하면은 군현, 이제 조선시대로 보면 군과 현, 군현 하면은 이제 군이라고 하면 지금의 시, 현이라고 하면 지금의 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제 주, 목, 군, 현 이렇게 나눴거든요. 지방을 주, 목, 조선 같은 경우는 군, 현. 그래서 주가 지금 도 개념. 그죠? 목이 약간 광역시 뭐 이런 개념이고, 군현이 이제 시, 그냥 시, 현이 군, 요 개념입니다. 어쨌든 요 군현에 있는 성들, 진주성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지금 읍성이 98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적지가 한 16곳이 있고요. 특히 진주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국가사적지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진주시는 고창군, 서산시와 함께 요거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지금 회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주성부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참고로 진주성이 왜 유명하냐? 임진왜란이 바로 여기서 이제 큰 사건이, 우리가 잘 싸운 전투가 있죠. 진주성 전투.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유명합니까? 김시민 장군이죠. 진주성 김시민 장군. 뭐 우리는 논계가 더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진주성 싸움에 김시민 장군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 3대 대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어요. 자, 우선 한산도 제일 유명하죠. 한산도 누가 유명합니까? 이순신 장군. 한산도 대첩의 이순신 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행주대첩. 우리 서울에 가면 행주산성은 잘 모르실래나? 행주대교라고 한강의 대교 중에 행주대교가 있어요. 고양시 일산 쪽에 있는. 그래서 행주산성이 이제 일산에 있는, 고양 쪽에 있는, 고양시에 있는 그런 산성입니다. 거기 있었던 행주대첩. 여기서 누가 유명합니까? 권율 장군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살펴봤던 진주대첩. 여기선 김시민 장군이 유명합니다. 참고로 임진왜란 3대 대첩 말고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도 있어요. 먼저 있었던, 처음에 있었던 게 한산도 대첩. 그죠? 요게 이제 임진왜란이고, 임진왜란이 이제 휴전이 일어나고 다음에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입니다. 우리는 뭐 합쳐서 임진왜란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정유재란 때의 명량대첩과 노량해전, 노량대첩. 여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순국하시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참고로 한산소유처분 하익진 전법, 배를 항 모양으로 했던 하익진 전법으로 유명하고, 그렇죠? 지금 그 통영 있는 경상도 통영 남해 그쪽 지방이고요. 명량은 이제 울돌목에서 있었죠. 울돌목이라고 하면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진도예요. 진도. 울돌목. 여기서는 이제 조차를 활용했죠. 배가 12척밖에 없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배를 다 태워 먹어서 조차 활용. 여기가 조수관만의 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출전할 때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랬죠. 상유 12. 아직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상유 12. 그러면서 이제 대장선이 외선을 유인해서 울돌목 조차를 활용해서 수몰시키는 작전을 펼쳤고, 노량해전에서는 이제 이순신 장군 전사합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파트 가보겠습니다. 과학 IT 파트네요. 크게 4개의 소재가 있습니다. 자, 어느 회사가 우리 게임으로 유명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무슨 게임으로 유명하죠? 저는 이 게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스타크래프트. 뭐 좀 더 이제 젊으신 분은 워크래프트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게임업 최대 규모입니다. 82조에. 과거에도 이제 블리자드 인수위가 있었는데 이거 한 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때도 안 팔았거든요. 이번에 팔았네요. 82조에 사간 회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 돈 있는 회사 뭐 몇 군데 없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82조.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정도의 규모죠. 그 다음 삼성전자가 이제 언팩 행사, 신제품 나오면은 포장을 푼다, 알려준다, 공개한다라는 언팩 행사 뭐 했죠? 갤럭시 S22 지금 엄청나게 행사 많이 하고 있죠. 공개했고요. 핵융합으로 5초간 인공태양을 구현했다. 그 다음 랜섬웨어 피해가 작년에 76%나 증가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82조. 게임 회사를, 그죠? 82조에 뭐 금액이 상상은 안 가지만, 자, 블리자드를 인수했습니다. 자, IT 역사상 최대의 빅딜이에요. 빅딜, 큰 거래, 엄청난 거래였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에 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직 산 건 아니고. 자, 이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 뭐로 유명하냐? 우선 게임사를 볼 때는 항상 이제 IP를 봐야죠. IP. IP가 뭔데? 그 회사 갖고 있는 게임의 종류. 지식재산권이라고 그러죠.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말인데요. 지적재산권, 뭐 특허권 이런 것들, 실용신안, 지적재산권. 근데 이제 지적재산권이 용어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바뀌었어요. 지식재산권을 영어로는 IP라고 해요. 게임사들 갖고 있는 게 이런 특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게임사의 IP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IP 종류를 보면은요, 보통 IP를 본다고 해요. 뭐뭐 가지고 있는지 게임을.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뭐 콜 오브 듀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MS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왜 82조 원이나 주고 샀냐? 바로 메타버스 때문이죠. 자, MS는 이 블리자드 인수하면서 이제 순식간에 글로벌 게임 업계의 2위가 돼버렸고요. 게임 업계가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세계에 요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MS가 본격 가세했어요. MS 같은 경우는 그 구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뭔가 모바일 이런 거에 조금 이제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를 키우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MS도 이제 모바일 이런 쪽에 확실히 들어온 거죠. 자, 메타버스. 지금 가장 핫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버스가 뭐냐? 가상현실이라고 했는데, 메타가 가상, 가공,
그리고 버스가 유니버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세계관, 가상세계, 온라인에 구현되는 가상세계.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안경 쓰고 이제 가상세계에서 이제 뭔가 활동을 하더라. 사람들이 굳이 현실 세계에서 이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게 드러났다. 이렇게 내 캐릭터도 만들고 여기 보면은 뭐 실제 회사들도 다 여기 상점돼 있고 물건도 사고 땅도 사고 현실하고 똑같이 가상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주도하는 산업이 바로 뭐냐? 지금 게임인 거죠. 게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이미 가상세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가장 구현하는데,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최적화된 거죠. 그래서 MS가 이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이제 메타버스로 가겠죠. 그러니까 뭐 게임 업계들이 이런 메타버스를 주도하게 될 거고, 그렇게 이제 MS가 사업 영역을 어떤 소프트웨어 그런 쪽뿐만 아니라 이런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가상 이쪽으로도 넓힐 수 있게 된 계기가 블리자드 인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삼성전자 어떤 신제품 공개를 언팩이라고 그러죠. 언팩 22에서 갤럭시 S22를 공개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MPU라는 게 탑재되어 있다. 자, 세 가지를 공개했는데요. S22 이게 디스플레이 6.1인치, 그 다음 22 플러스 조금 더 큰 거, 그 다음에 22 울트라 더 큰 거, 이렇게 세 가지 공개했습니다. 특징은 MPU라는 게 들어갔어요. MPU 신경망 프로듀스다. 이걸 알려면 이제 CPU부터 알아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CPU, AP, GPU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넘어선 게 MPU입니다. 가장 지금 최신 기술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MPU, 사람의 뇌와 같은 신경망 프로세서를 갖춘 그런 성능을 갖춘, 아직 완벽한 MPU라고 보기 힘들고 그런 성능을 갖춘 MPU급 성능을 갖춘 프로세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영상 촬영하고 하는 유튜버들 많기 때문에 야간에 촬영할 때 뭔가 선명한 동영상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나이토그래피라는 기능을 통해서 야간에서도 선명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게끔 했고요. 또 하나는 환경을 위해서 PCM이라는 거, PCM 소비 후 재료, 이런 거를 재활용한 소재로 부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뭐 요거까지는 핫한 용어라 보기 힘드니까 우선 체크만 해두고 다음 내용 MPU 한번 보겠습니다. 자, MPU 신경망 프로세서 또는 AI 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핫하죠. 사람의 뇌처럼 정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프로세서다. 사람의 뇌는요, 수많은 이제 신경세포와 연결하는 시냅스, 이게 이제 상호작용 신호를 정기적으로 주고받으면서 뭔가 이제 뭐 처리를 하죠. 요거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뭐 CPU 칩, AP 칩 이거에 비해서도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여러 개의 연산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AI식으로 스스로 학습해서 도출하는 방식이다. 자, 요거를 밑에 걸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MPU 이해하기 전에 가장 이제 사람의 뇌와 같은 그런 프로세서, 처리 장치를 얘기할 때는 컴퓨터의 CPU부터 얘기하죠. 컴퓨터의 CPU, 중앙 처리 장치.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휴대폰에는 그게 뭔데? 휴대폰에는 CPU라 보지 않고 그거를 AP라 부릅니다. AP. 스마트폰, 휴대폰, 스마트폰의 CPU입니다. 요 AP 안에 이제 CPU도 있고 그 밖에 것들도 같이 더 있어요. 이거 합쳐가지고 CPU라 하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칩셋이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AP라 부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스마트폰의 CPU. 자, 그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GPU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G가 그래픽이겠죠. 그래픽 처리 장치.
자, 이 GPU가 CPU를 대체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넘어서 MPU까지 나왔죠. GPU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병렬식 구조예요. CPU는 직렬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CPU는 한 번에 하나밖에 처리 못해요.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막 진행을 해도요. 컴퓨터는 하나 하다가 다시 또 다른 일 시키면 또 그거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다 되면 다시 이거 하고 어떤 데이터를 다운받아 볼 때 여러 영상을 뭐 한 10기가, 20기가짜리를 한 3, 4개를 동시에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CPU가 처리하는 방식이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다운받을 때가 동시에 다운받을 때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하기 때문에. 근데 GPU는 병렬식 구조여서 동시에 여러 개를 가능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단순 작업에 좀 강한 특징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CPU를 GPU가 대체할 거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GPU가 유명하게 된 배경이 바로 비트코인 채굴 할 때. 이 비트코인 채굴 할 때는 비트코인 채굴 할 때 이제 컴퓨터를 돌려서 어떤 수학적인 연산 작업들,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을 해주면은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이제 주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을 빠르게 많이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GPU가 무조건 쓰입니다. 그러면서 더 유명해진 거죠. 근데 그걸 뛰어넘은 MPU가 나왔다. 그래서 CPU 직렬 처리 방식이라서 속도가 느리고 APU 비슷하겠죠. 근데 속도가 대폭 개선됐고 여러 개의 연산을 동시 처리할 수 있다. GPU의 기능 비슷하게 처리된다. 근데 그게 인공지능처럼 하더라. 이런 게 MPU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핵융합 얘기를 해볼게요. 핵융합으로 5초간 인공태양, 그러니까 태양을 구현했다라는 거죠. 자, 종전 실험보다 한 2배 넘는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어디서 했냐? 영국의 핵융합 에너지청이 영국의 이제 핵융합 연구 장치 제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 핵융합이 지금 아주 초창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핵융합 발전을. 자, 5초간 운영했어요. 5초간 한 것도 지금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9메가줄의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자, 그럼 핵융합이 왜 지금 중요하냐? 이 5초간 한 게 왜 대단하냐? 자,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핵융합 발전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원리, 그때가 핵융합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이거든요. 반대예요. 그래서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 때 융합을 하는데 이제 가벼운 이제 수소, 중수소긴 한데 수소를 가지고 헬륨 이런 좀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때 융합이 일어나겠죠. 무거워지니까. 그런 원리가 바로 핵융합 원리인데요. 태양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열과 빛을 냅니다. 태양처럼. 그래서 인공태양이라고 불려요. 핵융합 발전. 또 하나의 태양을 만들자. 그러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할 거 아니냐. 그거 쓰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풍력 발전 다 필요 없다. 이게 왜 좋은데? 첫 번째, 방사능 폐기물이 없습니다. 핵분열 발전, 원자력 발전은요. 방사능이 있는데 핵융합은 방사능 폐기물이 없어요. 두 번째, 더 좋은 거, 온실기체, 탄소 배출도 없습니다. 그럼 지구온난화도 방어되겠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가장 확실하다. 또 좋은 거는 원료가 흔해 빠졌어요. 바닷물. 지구의 70%, 80%를 차지한 바닷물. 소량의 리튬만 있으면 됩니다. 자원 고갈 문제도 없어요. 문제는 만들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은 에너지 걱정 없어질 거다. 라고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국제핵융합로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터라고 불려요. 이터. 프랑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이런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같이 함께 만들고 있고요. 각 나라들도 이거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각 나라들도 다 핵융합 발전 연구를 또 따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K스타라고 해서 또 하고 있고 협력해서도 하고 있고 엄청난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발전소예요. 요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한 20-30년 이상 걸리겠죠. 자, 어떻게 그 핵융합 발전이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태양이 어떻게 빛과 열을 내냐? 수소와 같은 그런 가벼운 원자의 원자핵이 헬륨과 같은 수소가 원소 번호 1번이고 헬륨이 2번이죠. 조금 더 2배로 무겁겠죠. 자, 그렇게 좀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뀔 때 그럼 융합이 일어나겠죠. 그럴 때 이제 질량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현재 이 2터 국제핵융합로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세계 7개국 이 7개국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진들이 합동 프로젝트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점 다 설명드렸고 단점은 아직 몇십 년 남았다. 한 20-30년 남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요거와 별도로 또 K스타라는 거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제핵융합로. 우리나라도 이제 요거 이제 몇 초 성공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도 요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달이었나 1월 달에도 요 얘기를 한번 다뤘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런 핵 에너지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그럼 핵 분열과 핵융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핵 분열은 무거운 원소, 우라늄 뭐 200 몇 번이고 그래요. 여러 개의 우라늄 종류가 있지만 뭐 200 몇 번 이렇게 무거운 원소를 분열시켜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대표적인 게 원자력 발전. 원자폭탄. 좋은 거는 발전, 무서운 거는 폭탄. 하나씩 있네요. 그 다음 핵융합. 이건 이제 가벼운 원소, 수소 이런 가벼운 원소를 이제 융합시켜서 그때 발생한 에너지. 또 좋은 거는 핵융합 발전. 좋은 거. 나쁜 거는 폭탄도 이거 있죠. 수소폭탄. 가벼운 거니까. 수소폭탄.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슈로요. 랜섬웨어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랜섬웨어 피해가 전년 대비 76%나 증가했습니다. 계속 올해 또 증가하고 있어요. 이 랜섬웨어가 뭔데? 간단하게 랜섬웨어부터 먼저 볼게요. 랜섬이라는 몸값 더하기 웨어 제품. 자, 컴퓨터에 침투해가지고 내 중요 파일에 비밀번호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면 비밀번호가 잠겨 있는 거죠.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어디서? 내가 네 컴퓨터에 침투해서 중요 파일들 다 비밀번호 잠궈놨다. 이거 열고 싶으면 돈 내놔라. 그래서 몸값, 랜섬을 요구합니다. 금품을 요구하는 이런 거. 비밀번호를 걸어서 그죠? 접근을 차단하게 한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 랜섬웨어입니다. 요 사고가 지금 재작년에는요 127건인데 2021년 작년에는 20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보안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90% 이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이제 내부 직원을 위장해서 직원들한테 뭐 사내의 메신저나 이런 걸로 URL, 출처불명의 URL을 이제 줘서 그거 클릭하면은 랜섬웨어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죠. 또는 이제 뭐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연말정산 정보 주겠다. 첨부 파일 실행해라. 이런 게 또 이메일로 오는 거죠. 함부로 이메일 URL 잘못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들 이런 랜섬웨어 피해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데이터 백업, 그럼 따로 데이터를 백업해 놓으면은 중요 문서가 보안에 걸려도 비밀번호로 걸려도 백업해 놓은 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금고 사업을 지금 실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살펴봤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마지막 스포츠 엔터하고 인물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